그분이 호텔 정문을 들어서던 순간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11월 초였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차가워진 때였습니다. 부산 광안리가 내려다 보이는 청해 호텔. 저는 그곳에서 고객 서비스 부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31살. 승진의 목을 매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로비에 서 있었어요. 체크인 카운터 뒤에서 모니터를 살피고 있었죠. 오후 4시쯤이었을 거예요. 정문 유리문이 스르륵 열렸습니다. 한 노인이 들어왔어요. 첫눈에 봐도 이 호텔과 어울리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어요. 색이 바랜 회색이었는데 군데군데 보풀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머리에는 헌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어부들이 쓰는 그런 모자 있잖아요. 햇볕에 발해서 원래 색을 알 수 없는. 구두도 낡았습니다. 한때는 좋은 가죽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오래 신어서 앞코가 닳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계셨어요. 노인은 천천히 로비를 가로질러 오셨습니다. 걸음이 느렸어요. 하지만 허리는 꼿꼿했습니다. 그게 좀 이상했어요. 초라한 행색과 달리 걸음걸이에는 품위 같은 게 있었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노인이 카운터 앞에 섰습니다. 저기요.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어요. 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스카이라운지에 자리가 있을까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노인의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었어요. 80은 넘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았어요. 바다를 오래 본 사람의 눈 같았습니다. 깊고 잔잔하고 어딘가 쓸쓸한.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스카이라운지는 저희 호텔에서 가장 격식 있는 레스토랑이었거든요. 코스 요리가 1인당 15만 원부터 시작하는 곳이에요. 양복에 넥타이를 맨 손님들이 오는 곳이었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오시다니.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카이라운지는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오늘은 자리가 없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그 시간 라운지는 절반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약을 하면 되겠네요. 지금 하시겠어요? 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예약을 받으면 거절할 명분이 없어지니까요. 그때 제 옆에 있던 후배 직원이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부팀장님, 저분 행색 좀 보세요. 나도 알아. 저는 다시 노인을 보며 말했습니다. 손님, 스카이라운지는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정장 또는 그에 준하는 복장을 갖추셔야 해요. 현재 복장으로는 입장이 어렵습니다. 이 옷이 안 된다는 거요. 네, 죄송합니다. 노인이 잠시 자신의 점퍼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옷은 오래됐지요. 하지만 따뜻해요. 죽은 아내가 사준 거라서.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연이야 누구에게나 있는 거니까요. 호텔의 규정은 규정이었습니다. 그때 연애팀장 최민혁 씨가 지나가다 멈춰 섰어요. 37살. 실적으로는 저보다 앞섰지만 사람 대하는 방식이 거칠었습니다. 약한 사람에게 유독 강하게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뭔 일이야? 민혁 씨가 물었습니다. 스카이라운지 예약 문이요. 이 양반이. 민혁 씨가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노골적으로요. 여기가 어딘지 아시고 오신 거예요. 청해 호텔 아닙니까? 청해 호텔이 어떤 곳인지 아시냐고요. 1박에 50만 원 하는 호텔이에요. 스카이라운지 코스 요리가 20만 원이고 민혁 씨는 팔짱을 꼈습니다. 실례지만 손님 여긴 좀 안 맞으실 것 같은데요. 근처에 식당 많아요. 거기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민혁 씨의 말투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저도 같은 생각이었으니까요. 노인은 민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화가 났을 법도 한데 얼굴에는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밥 한 끼 먹겠다는 게 그리 어려운 일입니까? 어렵죠. 격식이 있는 곳이니까요. 누구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누구나 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 노인이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그때 보안실장 임정숙 씨가 다가왔어요. 46살. 규정을 핑계로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데 도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정숙 씨가 물었습니다. 민혁 씨가 대답했어요. 이 손님이 스카이라운지에 가시겠다는데 복장이 좀. 정숙 씨는 노인을 힐끗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 규정상 드레스코드 위반 고객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어요. 부팀장님, 정중하게 안내해 드리세요. 네. 저는 다시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복장을 갖추고 다시 방문해 주시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노인이 물었어요. 이 호텔 오래됐지요? 네, 37년 됐습니다. 88년 개업이니까 그쯤 되겠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청해 호텔은 올림픽이 열리던 해에 문을 열었거든요. 그때 스카이라운지에서 식사를 했었어요. 아내와 함께. 노인의 목소리가 아주 조금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난 순간이었어요. 오늘이 그 사람 기일이에요. 1년 전 오늘 떠났어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건 개인 사정이시고 민혁 씨가 끼어들었어요. 호텔에도 사정이 있어요. 감성 파는 데 아니에요, 여기가. 노인이 민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조용히 바라봤어요. 뭔가를 읽으려는 것 같았습니다. 젊은 사람이구만. 일은 열심히 하나 보네. 근데 왜 그리 화가 나 있어요? 네. 민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에 분노가 있어. 자기한테 화가 난 사람이 그런 눈을 해요. 알아보겠더라고. 뭐라는 거예요, 지금? 민혁 씨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어디서 감히 사람 마음을 읽어요. 손님, 지금 나가시는 게 좋겠어요. 안 그러면 경비원 부릅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뒤를 돌았습니다. 천천히 정문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일이 커지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노인이 정문에 다다르기 전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총지배인님이 나왔어요. 이 호텔에서 가장 높은 사람, 58세, 업계에서 잔뼈가 굵은 분이었습니다. 총지배인님은 로비를 가로질러 오는 중이었어요. 무슨 일인가 서류를 보면서 걸어오고 있었죠. 그러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문 쪽으로 걸어가는 노인의 뒷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총지배인님 얼굴이 하얗게 됐습니다.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어요. 바닥에 흩어지는데 죽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뛰었어요.
뛰었습니다. 58세의 총지배인이 로비를 가로질러 뛰었어요. 제가 이 호텔에 온 지 7년. 총지배인님이 뛰는 걸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회장님, 총지배인님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렸어요. 회장님, 잠깐만요. 노인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뒤를 돌아봤어요. 총지배인님이 노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였어요. 90도로 깊이 오래 로비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직원이 그 광경을 보고 있었어요. 손님들도 하던 일을 멈추고 쳐다봤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직접 오셨습니까? 총지배인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밥 먹으러 왔네. 스카이라운지에 가려고 했는데. 총지배인님이 벌떡 일어나 우리 쪽을 봤습니다. 그 눈빛,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분노와 경악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스카이라운지 준비해. 총지배인님이 소리쳤어요. 회장님 오셨다. 어서 움직여.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민혁 씨도 정숙 씨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장님이라고요. 됐네. 노인이 손을 들어 총지배인을 말렸습니다. 그냥 가겠어. 분위기가 그렇게 됐으니까. 회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총지배인님이 우리 쪽을 날카롭게 봤습니다. 저는 그제야 정신이 들었어요. 저기 총지배인님. 저분이 회장님이시라고요. 모르고 있었나? 네. 총지배인님이 눈을 감았습니다. 이마에 손을 짚었어요. 한참을 그러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신지 정말 몰랐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처음 뵙는 분이라서. 총지배인님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분은 박종수 회장님이시다. 청해그룹 창업주. 이 호텔 지분 35%를 가지고 계신 분이야.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호텔을 만든 분이시라고. 정숙 씨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민혁 씨는 입을 벌린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방금 전 우리가 뭐라고 했던가요? 어디서 감히. 격식이 있는 곳이라고. 누구나 올 수 있는 데가 아니라고. 그 말을 호텔 주인에게 했던 겁니다. 바닥이 꺼지는 느낌이었어요. 자네들은 처음 보는 얼굴이네. 노인이, 아니 회장님이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호텔에 자주 안 오니까 모를 수도 있지.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잘못했습니다. 즉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총지배인님이 고개를 숙였어요. 조치라는 말에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아이고, 그게 떠올랐어요. 됐어. 회장님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럴 것 없어. 나도 이 꼴로 왔으니 오해할 만했겠지. 회장님, 그래도. 총지배인. 네. 저 사람들 해고하지 마. 총지배인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우리도 회장님을 봤습니다. 대신 회장님이 우리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한 발, 두 발, 세 발. 우리 앞에 섰습니다. 이름이 뭐요? 회장님이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한서연입니다. 서연 씨, 질문 하나 하겠어요. 네. 자네는 언제부터 사람을 옷으로 봤나?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회장님이 민혁 씨를 받습니다. 자네는 최민혁입니다. 민혁 씨, 자네가 가장 무시당했던 순간을 기억하나? 민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떠오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 씨를 봤습니다. 이름이 임정숙입니다. 정숙 씨, 자네의 꿈은 어디로 갔나? 정숙 씨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님은 우리 세 사람을 한 번씩 바라봤어요. 오래, 깊이, 그리고 등을 돌렸습니다. 잘 생각해봐요. 발걸음을 옮겼어요. 총지배인. 네, 회장님. 오늘은 그냥 가겠네. 다음에 오지. 회장님, 그래도 식사는 아내 기일인데 혼자 먹으면 되나? 집에 가서 먹어야지. 총지배인님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회장님은 정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아까와 같은 걸음이었습니다. 느리지만 꼿꼿한 유리문이 열리고 회장님이 나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로비 안으로 잠깐 불어왔어요.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자네는 언제부터 사람을 옷으로 봤나?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정말 언제부터였을까요? 저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공장을 하셨어요. 잘 나갈 때는 직원이 15명까지 있었습니다. 90년대 초반이었어요. 저는 초등학생이었고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그런데 97년 IMF가 터졌어요. 아버지 공장은 반년도 못 버텼습니다. 부도, 그 단어가 우리 집을 덮쳤어요. 우리는 아파트에서 쫓겨났습니다. 작은 연립주택 반지하로 이사했어요. 14살 때였습니다. 학교에서 애들이 달라졌어요. 전에는 친하게 지내던 애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걔네 집 망했대. 아빠가 도망갔대. 도망간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는 밤낮으로 일하고 계셨습니다. 공사판에서 배달일로 뭐든 할 수 있는 건 다 하셨어요. 하지만 소문은 그렇게 퍼졌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 알았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쉽게 등을 돌리는지, 가난해지면 얼마나 빨리 혼자가 되는지. 그래서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가난하지 않겠다고,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그러려면 성공해야 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높은 직위. 저는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갔고 대기업 계열 호텔에 취직했어요. 8년 만에 부팀장이 됐습니다. 빨랐어요. 주위에서 다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모르게 사람을 옷으로 보게 된 건가요? 비싼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허리를 숙이고 낡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고개를 돌리고 그게 처세술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에서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한다고. 하지만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는 무시당하기 싫었던 거예요. 내가 먼저 무시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창밖을 봤습니다.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어요. 그분은 저 바다에서 평생을 사신 분이래요. 총지배인님이 나중에 말해줬습니다. 통영의 가난한 어촌에서 태어나셨다고, 18살에 처음 배를 탔다고, 원양어선 기관장으로 수십 년을 바다 위에서 사셨다고, 맨손으로 시작하셨대요. 해운업, 그리고 호텔업, 지금의 청해그룹을 일구기까지
그분이 입은 그 낡은 점퍼, 돌아가신 아내분이 사준 거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했던가요? 초라하다. 어울리지 않는다. 여기 올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정말 부끄러웠어요. 다음 날 출근을 했습니다. 호텔 분위기가 뒤숭숭했어요. 다들 어제 있었던 일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동정인지 조롱인지 알 수 없는 눈빛이었어요. 정숙 씨가 보안실에 있었어요. 얼굴이 안 좋았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았어요. 정숙 씨, 서연 씨, 어제 그 질문 생각해 봤어요.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저한테는 언제부터 사람을 옷으로 봤냐고 물으셨는데 정숙 씨한테는 뭐라고 하셨어요? 꿈이 어디로 갔냐고. 꿈. 응. 정숙 씨의 꿈이요. 뭐였는데요? 정숙 씨가 창밖을 봤어요. 옛날 얘기야. 듣고 싶어요. 정숙 씨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어요. 나 원래 경찰이 되고 싶었어. 경찰이요. 어릴 때부터 나쁜 사람 잡고 억울한 사람 도와주고 그런 거 있잖아. 왜 안 하셨어요? 집에서 반대했어. 여자가 무슨 경찰이냐고. 그때는 그랬거든. 정숙 씨 나이면 대학 간 게 80년대 후반이니까 그럴 수 있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포기했어. 적당히 취직하고 적당히 살았지. 정숙 씨가 쓰게 웃었습니다. 보안실장이라는 게 웃기지 않아. 경찰은 못 됐는데 호텔 경비나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비슷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경찰은 정의를 지키는 거고 나는 그냥 규정을 지키는 거야. 아니, 규정을 핑계로 불편한 거 피하는 거지. 정숙 씨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제도 그랬잖아. 그분이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나는 규정 타령만 했어. 드레스 코드 위반이라고. 저도요. 알아. 우리 둘 다요. 그러니까 정숙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분이 물으신 거야. 내 꿈은 어디로 갔냐고. 정의를 지키겠다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갔냐고. 전 그렇게 해석하지 않았어요. 나는 그렇게 들렸어. 밤새 생각했는데 그렇게밖에 안 들려. 정숙 씨 눈이 붉어졌어요. 그때 민혁 씨가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다들 여기 있었네. 민혁 씨도 못 잤어요. 티나. 네. 아무래도 해고되겠지. 우리 셋 다. 정숙 씨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님이 해고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그건 그때 말씀이고 총지배인님이 가만히 있겠어. 회장님한테 잘 보이려면 우리를 잘라야 할 텐데. 저도 그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게 제일 무서운 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그 질문이 더 무거웠어요. 민혁 씨, 왜? 회장님이 뭐라고 물으셨어요. 민혁 씨한테 민혁 씨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말해줘요. 가장 무시당했던 순간을 기억하냐고. 저도 정숙 씨도 민혁 씨를 봤어요. 그렇게 물으셨어. 가장 무시당했던 순간. 민혁 씨가 창밖을 봤습니다. 있어. 기억나. 평생 안 잊히는 순간. 언제요? 민혁 씨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가버렸어요. 1회차 끝. 글자 수 약 7,200자.
2회차 대본승 후반전. 민혁 씨가 나가고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장 무시당했던 순간. 그 질문이 민혁 씨한테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저도 민혁 씨에 대해 아는 게 많지 않았어요. 일로만 만나는 사이였으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민혁 씨가 약한 사람에게 유독 강하게 나간다는 거요. 후배 직원들한테 거칠게 말하고 고객 중에서도 만만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무례하게 굴었어요. 왜 그러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냥 성격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회장님 질문을 듣고 나니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가장 무시당했던 순간. 그게 뭘까요? 그게 민혁 씨를 저렇게 만든 걸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해고 통보는 오지 않았어요. 총지배인님은 우리한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평소 같지 않았습니다. 자네는 언제부터 사람을 옷으로 봤나? 그 질문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래서 저는 좀 알아봤습니다. 회장님에 대해서요. 인터넷에 검색하면 나오더라고요. 기사들이요. 박종수, 청해그룹 창업주, 1942년 통영 출생, 가난한 어촌 마을에서 태어나셨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18살에 처음 배를 탔다고 합니다. 원양어선 기관장. 20년 넘게 바다 위에서 사셨대요. 그러다 78년에 해운업을 시작하셨고 88년에 호텔업에 진출하셨대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청해그룹을 일궜다고요. 기사에는 이런 말도 있었어요. 박종수 회장은 성공 후에도 검소한 생활로 유명하다.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비싼 옷보다 오래된 옷을 즐겨 입는다. 직원들에게도 늘 겸손함을 강조한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그분이 왜 그 낡은 점퍼를 입고 계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았거든요. 비싼 옷을 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게 당신한테 소중한 옷이었던 거예요. 돌아가신 아내분이 사주신 옷. 저는 그걸 보고 초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끄러웠어요. 그날 저녁, 퇴근하고 집에 가려는데 민혁 씨가 로비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서 뭔가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민혁 씨, 아직 안 가셨어요. 응, 생각할 게 있어서. 저도 앉아도 돼요. 민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옆에 앉았어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서연 씨, 네. 나 옛날에 이런 일 있었어. 민혁 씨가 조용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23살 때였어. 첫 직장이었거든. 서울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저는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배인한테 불려갔어. 무슨 일인가 했더니 중요한 손님 접대 자리에 같이 가자는 거야. 네. 근데 가서 보니까 내가 접대를 받는 게 아니라 술 따르고 비위 맞추는 역할이더라. 민혁 씨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 자리에 있던 손님이 나한테 그랬어. 너 어디 출신이냐고. 네. 충청도요 했더니 그 사람이 웃으면서 말했어. 촌놈이네 하고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다들 웃었어. 지배인도 웃었고 나만 웃지 못했어. 민혁 씨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울었어. 분해서 23살 남자가 울었다고. 민혁 씨, 그때 다짐했어.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내가 먼저 무시하면 무시당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거, 저도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랬어. 후배들한테도 손님들한테도 만만해 보이면 먼저 깔아뭉개 버렸어. 그러면 내가 무시당하지 않을 것 같아서. 민혁 씨, 근데 그분이 물으신 거야. 가장 무시당했던 순간을 기억하냐고. 네, 기억나. 평생 기억나. 그 순간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민혁 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이상해. 그분도 무시를 받으셨잖아. 우리한테. 근데 왜 화를 안 내셨을까?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해고하면 되잖아. 그게 더 쉬웠을 텐데. 왜 질문을 하신 거야?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겠어. 근데 그게 더 무서워. 해고당하는 것보다 그 질문이 더 무서워. 저도요. 그렇구나. 서연 씨도. 네. 저도요.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었어요. 출근하니까 총지배인님이 우리 셋을 부르셨습니다. 회의실에 가니까 정숙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민혁 씨도 곧 왔습니다. 드디어 해고 통보가 오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총지배인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복잡했어요. 앉아. 우리는 앉았습니다. 회장님 따님한테서 연락이 왔어. 예. 박미정 전무. 해외에서 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회장님 외동딸이시죠? 따님이 뭐라고 하셨는데요? 총지배인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회장님이 편찮으시대. 입원하셨어. 저는 놀랐어요. 민혁 씨도 정숙 씨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병이시래요? 심장이 안 좋으시대. 원래 지병이 있으셨는데 최근에 급격히 안 좋아지셨다고. 저는 순간 그날 일이 떠올랐어요. 회장님이 우리한테 질문을 던지고 돌아가셨을 때 그 뒷모습, 느리지만 꼿꼿했던 걸음. 혹시 그날 일 때문에. 그렇지는 않을 거야. 원래 안 좋으셨으니까. 하지만 총지배인님 얼굴이 편하지 않았어요. 따님이 우리한테 연락하신 건 왜요? 총지배인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장님이 당신들 얘기를 하셨대. 예. 집에 돌아가셔서 따님한테 전화를 하셨나 봐.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하셨대. 저는 숨이 막혔어요. 따님한테 뭐라고 하셨대요? 총지배인님이 서류 하나를 내려다봤습니다. 재미있는 사람들을 만났다. 많이 다치고 살았나 보더라.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시간이 부족했다. 시간이 부족했다.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걸렸어요. 총지배인님, 응, 저희가 회장님을 뵐 수 있을까요? 총지배인님이 저를 봤습니다. 왜? 사과드리고 싶어요. 그날 저희가 한 행동,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민혁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요. 정숙 씨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총지배인님이 한참 우리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따님한테 말해볼게. 면회가 가능하신지. 감사합니다. 총지배인님이 일어서셨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서 멈췄어요. 너희들. 네. 그분이 물으신 질문. 답은 찾았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직이요. 그래.
천천히 찾아봐. 그분도 그걸 원하시는 것 같으니까. 총지배인님이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계속 생각했어요. 언제부터 사람을 옷으로 봤나? 답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가난해지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더라고. 그래서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그게 시작이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더 있었어요. 대학 때였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많이 했어요. 학비랑 생활비를 스스로 벌어야 했거든요. 카페에서 일할 때였어요. 손님 중에 비싼 옷을 입은 사람이 있었는데 저한테 반말을 하더라고요. 아, 저 주문 좀 빨리. 뭐가 이렇게 느려. 나이는 저랑 비슷해 보였어요. 대학생 같았습니다. 저는 참고 일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나도 나중에 저렇게 되어야지. 비싼 옷 입고, 남들한테 대접받고, 무시당하지 않는 사람. 그게 목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에 취직했을 때, 저도 손님들을 그렇게 봤어요. 비싼 옷을 입은 손님은 중요한 사람. 싸구려 옷을 입은 손님은 덜 중요한 사람. 무의식적으로요. 그러다 어느새 그게 제 기준이 돼버린 거예요. 회장님을 봤을 때도요. 낡은 점퍼, 헛 모자, 다른 구두. 저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했어요. 이 사람은 중요한 손님이 아니다. 얼마나 오만했는지. 회장님은 평생을 배 위에서 사신 분이에요. 맨손으로 시작해서 지금의 그룹을 일구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입은 낡은 점퍼에는 돌아가신 아내분과의 추억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옷만 봤어요. 사람을 안 봤어요. 부끄러웠어요.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이틀 후 총지배인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면회가 가능하대. 정말요? 응. 오늘 오후 3시 부산의료원이야. 감사합니다. 저는 민혁 씨랑 정숙 씨한테 연락했어요. 우리 셋은 오후에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조용했어요. 405호실. 문 앞에서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냥 들어가자. 민혁 씨가 말했어요. 말은 보면서 하면 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들어오세요. 여성의 목소리였어요. 따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병실은 넓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침대에 회장님이 누워 계셨어요. 그날과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콧줄이 들어가 있었고 손등에는 링거줄이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했어요. 깊고 잔잔하고 따뜻한 눈. 옆에 50대 초반의 여성이 앉아 있었어요. 회장님 따님이신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손님 오셨어요. 그래, 왔구나. 회장님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보셨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민혁 씨도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정숙 씨도요. 죄송해요. 고개 들어요. 회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과 받으려고 부른 게 아니야. 그럼 왜요?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회장님이 따님을 보셨습니다. 미정아, 저 사람들한테 의자 좀 갖다 줘. 네, 아버지. 따님이 의자를 가져다 주셨어요. 우리는 앉았습니다. 회장님이 창밖을 보셨어요. 저 바다 보여요. 네. 내가 평생 바다에서 살았어요. 18살부터 60년 넘게. 네. 바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아요.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파도가 치고 똑같이 비가 오고 똑같이 해가 뜨거든. 회장님 목소리가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근데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요. 돈이 많으면 대접하고 돈이 없으면 무시하고 옷이 좋으면 존중하고 옷이 낡으면 깔보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많이 당했어요. 배 타던 시절 항구에 내리면 어부라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셨어요. 분하더라고요. 나도 피 흘려 일하는 건데 왜 무시를 당해야 하나? 회장님이 천천히 우리 쪽을 보셨어요. 그래서 나는요. 사람을 옷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돈으로 보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당했던 거 남한테 하지 않으려고요.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당신들한테 화가 안 난 건 아니에요. 그날 조금 서운했어요. 죄송합니다. 근데 더 안타까웠어요. 회장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서연 씨라고 했지요. 네. 자네 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눈. 그래서 먼저 무시하는 사람의 눈.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맞는 말이었으니까요. 민혁 씨, 네. 자네 눈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오래된 분노. 누군가한테 깊이 상처받은 사람의 분노. 민혁 씨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 씨, 네. 자네 눈에는 체념이 있었어요. 꿈을 포기한 사람의 눈. 그냥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의 눈. 정숙 씨가 고개를 숙였어요. 그래서 질문을 했어요. 자네들이 스스로 생각해 봤으면 해서 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시간이 많지 않아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오래 넘기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저는 놀랐어요. 따님도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야겠다 싶었어요. 자네들한테 뭔데요? 용서해요. 예. 자네들을 용서해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회장님이 손목을 들었어요. 거기에 낡은 시계가 차여 있었습니다. 태엽식 손목 시계. 오래된 거였어요. 이거 보여요. 네. 아내가 준 거예요. 결혼 5주년 때. 48년 전이네. 회장님이 시계 뒷면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에 뭐라고 새겨져 있는지 알아요. 저는 가까이 가서 봤습니다.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바다는 누구나 품지만 그 깊이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아내가 해준 말이에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날. 저는 그 글씨를 보면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바다는 누구나 품어요. 부자건 가난하건, 배운 사람이건 못 배운 사람이건, 누구나 바다에 들어갈 수 있어요. 네. 하지만 깊이는 스스로 만들어야 해요.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얼마나 깊이 살지, 그건 자기 몫이에요. 회장님이 우리를 보셨어요. 자네들도 그래요.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상처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거겠지요. 네.
하지만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상처에 갇혀 있으면 깊이가 생기지 않아요. 회장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상처가 있었어요.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분하고 억울했어요. 네. 근데 아내가 그랬어요. 그 상처를 품으라고, 분노로 두지 말고 깊이로 만들라고. 회장님이 시계를 쓰다듬었어요. 그래서 평생 노력했어요. 무시당했던 그 마음을 남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자네들도 그랬으면 해요. 상처에 갇혀 있지 말고 그걸 깊이로 만들어요. 회장님이 손을 내미셨어요. 저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어요. 평생 일한 사람의 손. 거칠지만 따뜻한 손. 용서해요. 자네들을. 그리고 부탁해요. 자네들도 스스로를 용서해요. 네. 네, 회장님. 저는 울면서 대답했습니다. 민혁 씨도 울고 있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면서 정숙 씨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됐어요. 이제 됐어요. 회장님이 미소를 지으셨어요. 주름진 얼굴에 따뜻한 미소. 가봐요. 이래야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2회차 끝. 글자 수 약 7,100자. 3회차 대본 결. 병원을 나왔을 때 하늘이 붉었어요. 11월에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바다 위로 노을이 번지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그 하늘을 봤습니다. 민혁 씨가 옆에 서 있었어요. 정숙 씨도요. 우리 셋은 아무 말 없이 그 노을을 봤습니다. 나 바뀌어야겠어. 민혁 씨가 말했어요. 그분 말씀 들으니까 내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겠더라. 저도요. 나도.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처에 갇혀 있었어. 꿈을 포기하고 그냥 시키는 대로만 살았어. 정숙 씨, 경찰은 이제 못 되겠지. 나이도 있고. 하지만 다른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 뭔데요? 아직 모르겠어. 근데 찾아보려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뭔지. 정숙 씨 눈이 반짝였어요. 오랜만에 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민혁 씨도 말했어요. 나도 달라지려고. 후배들한테 잘해야겠어. 손님들한테도. 내가 당했던 거 남한테 하면 안 되니까. 민혁 씨, 응, 고마워요. 말해줘서. 뭘, 그때 얘기. 23살 때 촌놈이라고 무시당한 거. 민혁 씨가 쓰게 웃었습니다. 부끄러웠어. 근데 말하니까 좀 나아지더라. 그렇구나. 응, 저도요. 뭐가? 저도 말할게요. 제 얘기. 저는 민혁 씨와 정숙 씨한테 말했어요.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망한 것, 친구들한테 외면당한 것, 다시는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것, 다 말했습니다. 그랬구나. 응, 우리 다 비슷하네. 정숙 씨가 말했어요. 다 상처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네. 근데 이제 달라져야지. 회장님 말씀처럼 상처를 깊이로 만들어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래야죠.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바뀌려고 노력했어요. 손님을 볼 때 옷을 먼저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눈을 보려고 했어요. 표정을 보려고 했어요. 힘들더라고요. 오래된 습관이라 쉽게 안 바뀌었어요. 하지만 의식하면서 노력했습니다. 어느 날은요, 로비에 나이 드신 분이 오셨어요. 옷차림이 수수했습니다. 그냥 동네 아주머니 같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저는 그분을 대충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그분이 웃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젊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니까 기분이 좋네. 저도 웃었어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아, 이런 거구나. 사람을 옷으로 보지 않으면 이렇게 따뜻해지는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민혁 씨도 바뀌었어요. 후배들한테 말투가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쌀쌀맞게 지시만 했는데 이제는 부드럽게 물어봐요. 이거 할 수 있어. 도움 필요하면 말해. 후배들이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민혁 씨가 왜 저러지?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민혁 씨 팀이 화목해졌거든요. 팀장님, 요즘 달라지셨어요. 후배가 말했대요. 그래, 좀 노력하고 있어. 민혁 씨가 쑥스럽게 웃었다고 합니다. 정숙 씨도요. 규정만 핑계 대던 모습이 줄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잃었어요. 호텔 근처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정숙 씨가 직접 나가서 도와줬대요. 그게 보안실장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정숙 씨가 그랬대요. 사람이 도움을 필요로 하면 그냥 도와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웃었어요. 정숙 씨, 경찰 기질 있었네요. 그런가? 네. 남을 도와주는 거, 그게 정숙 씨 본래 모습인 것 같아요. 정숙 씨가 웃었습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해. 잊고 있었는데, 회장님 덕분에 생각났어. 그렇게 한 달이 지났어요. 12월이 됐습니다. 어느 날, 총지배인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회의실에 가니까 총지배인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회장님이 돌아가셨어. 저는 숨이 멎었어요. 언제요? 어젯밤 조용히 가셨대. 따님이 옆에 있었다고 해.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래 못 사실 수도 있다고 하셨으니까요. 하지만 막상 들으니까 실감이 안 났어요. 그분이, 그렇게 따뜻했던 분이 이 세상에 안 계시다니. 장례식은 언제예요? 모레부터 사흘간. 부산 의료원 장례식장이야. 가도 될까요? 당연하지. 아니, 가야지. 총지배인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따님한테서 전해 들은 말이 있어. 뭔데요?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대. 자네들한테. 저는 귀를 기울였어요. 잘 살아라 고 하셨대. 깊이 살아라 고. 저는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정숙 씨도 울고 있었습니다. 민혁 씨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저는 속으로 말했어요.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조문객이 많았어요. 정치인도 있었고, 재계 인사도 있었고, 평범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저는 줄을 서서 기다렸어요. 영정 사진을 봤습니다. 회장님이 웃고 계셨어요.
따뜻한 눈으로, 주름진 얼굴로, 바다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저는 큰 절을 올렸습니다.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할게요. 깊이 살겠습니다. 절을 하고 일어서는데 따님이 다가오셨어요. 한서연 씨죠? 네. 아버지가 자주 말씀하셨어요. 그날 만난 젊은이들 얘기를. 죄송합니다. 저희가 그날 괜찮아요. 아버지도 괜찮다고 하셨어요. 오히려 고마워하셨어요. 왜요? 덕분에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었다고.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줄 수 있어서 기뻤다고. 저는 눈물이 또 났어요. 이거 드릴게요. 따님이 작은 봉투를 건네셨어요. 이게 뭔가요? 아버지 유품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서연 씨한테 주라고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작은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악보 같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머니가 즐겨 치시던 곡이에요. 어머니가 음악 선생님이셨거든요. 아버지한테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대요. 저는 악보를 보며 물었어요. 왜 저한테요?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 친구가 이 곡을 들으면 마음이 편해질 거라고. 저는 악보 제목을 봤습니다. 고향의 봄이었어요.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저는 그 악보를 가슴에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저는 집에 돌아왔어요. 악보를 피아노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어릴 때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오래 안 쳤지만 악보를 보면 칠 수 있었어요. 천천히 건반을 눌렀습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멜로디가 흘러나왔어요. 저는 그 음악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은 평생을 바다에서 사셨어요. 고향을 떠나 먼 바다로 나가셨어요. 힘들고 외로웠을 거예요. 그런데 아내분이 계셨죠. 음악 선생님이셨던 분. 그분이 피아노를 가르쳐 주셨대요. 회장님은 그 음악을 들으며 힘든 바다 생활을 버티셨을 거예요. 고향의 봄, 고향의 따뜻함, 아내의 사랑. 저는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볼 때 옷을 먼저 보지 않아요. 눈을 봐요. 마음을 보려고 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 옛날 습관이 나올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생각해요. 바다는 누구나 품지만 그 깊이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회장님이 가르쳐 주신 말, 아내분이 회장님한테 해주신 말, 저도 깊이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조금씩, 천천히. 1년이 지났습니다. 또다시 11월이 왔어요. 저는 스카이라운지에 있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회장님이 평생 사랑하셨던 그 바다. 민혁 씨와 정숙 씨도 함께였어요. 우리 셋은 이날 모이기로 했거든요. 회장님 기일에 회장님을 기억하기로. 1년이 지났네. 민혁 씨가 말했어요. 빠르다. 정숙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감사했습니다. 민혁 씨도요. 덕분에 달라졌어요. 정숙 씨도요. 평생 기억할게요. 바다가 반짝였어요. 11월의 햇살을 받아서 저는 생각했어요. 회장님은 저 바다에 계시겠지.
평생 사랑하셨던 그곳에 아내분과 함께 우리는 조용히 잔을 들었습니다. 회장님께 그리고 아내분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깊이 살겠습니다. 이제는 저도 후배들을 가르치는 위치가 됐어요. 부팀장에서 팀장이 됐거든요. 후배들한테 가끔 말해요. 사람을 옷으로 보지 마. 눈을 봐. 마음을 봐. 후배들이 물어요. 왜요? 저는 웃으며 대답해요. 옛날에 내가 크게 배운 게 있어서 어떤 분한테, 어떤 분이요. 바다처럼 깊은 분, 낡은 점퍼를 입고 헌 모자를 쓰고 이 호텔에 오셨던 분, 후배들이 고개를 갸웃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는 창밖의 바다를 봐요. 회장님, 저 깊이 살고 있어요. 가르쳐 주셔서 감사해요. 바다가 반짝였어요. 마치 대답하듯이 바다는 누구나 품지만 그 깊이는 스스로 만드는 거야. 저는 오늘도 그 말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회장님처럼 깊고 따뜻하고 바다 같은 사람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편히 쉬세요. 사랑하는 아내분 곁에서 영원히